지금 글로벌의 대세는 ETF로 가고 있는데 나는 ETF로 하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입니다. 지난 17세기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도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혁신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혁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일 텐데요. 90년대 초반에 해상처럼 나타나서 이제는 자산운용의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현주 회장 금융투자혁신 ETF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박현주 회장님 그리고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ETF 전문가 김영환 전무, 김남기 상무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장님 제가 오늘 먼저 질문으로 이 자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2018년이죠. 뭐 몇 년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뭐 주로 ETF 하면 지수형 ETF가 지배적인 개념이었는데 그 저희 미래에셋 그룹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X라는 테마형 ETF를 인수했습니다. 사실 ETF 그 중에서 그 당시에 테마형 ETF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경한 개념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 테마형 투자를 그 투자자분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배경이나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ETF의 흐름을 보면 최근 30년 동안에 세계 금융시장의 혁신이 한 두 가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ETF의 등장이고, 물론 그 전에 인덱스 펀드도 있었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ETF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시어스가 불행락이 브로드한 인덱스를 출시하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하나가 금융혁신이 이 블랙스톤. 이 블랙락과 블랙스톤의 그 탄생이 최근 30년 동안의 금융의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랙스톤은 대체 투자를 하는 곳이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최근에 좀 고생 좀 하겠죠. 아무래도 대체 투자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성장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펀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판매회사에 가서 어떤 설명을 듣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직접 펀드를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게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도 싸고. 저희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질 때가 ETF에 관심을 가질 때가 한 10여 년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호라이즌하고 베타시어스를 연수를 했죠. 그런데 전체 추이를 보니까 이 블랙락의 펀드는 대부분 그 브로드한 인덱스, 한국의 인덱스를 따라간다든가 미국의 S&P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투자를 보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시메틱 아니니까 테마형 ETF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X가 그때 전체 AUM이 한 10조 정도 좀 넘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5천억을 넘게 주고 M&A를 했는데 사실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너무 비싸게 산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무슨 일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 어느 한 뭐 주식 같으면 어느 한 주식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요. 전체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메틱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이제 우리가 대우증권 인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약간 말이 좀 빗나간 얘기인데 대우증권 인수를 했다 그러면 대우증권을 샀느냐 이렇게 왜 사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시장이 저금리로 갈 거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꽃을 피게 될 거다. 해서 자본시장에 베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증권에 베팅한 게 아니고 물론 대우증권이 우수한 회사였지만 자본시장에 베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메틱 ETF의 트렌드에 베팅했다. 그게 대단히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X. 네, 엑스글로벌 X만. 지금 25조 정도. 25조. 홍콩까지 합치면 27조. 그러니까 두 회사의 홍콩과 미국 합치면 27조가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테마형 ETF가 이게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떤 면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우리 뭐 전문가 두 분 나오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 테마형 ETF 투자를 개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거나 자산 배분할 때 왜 유용한 수단이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네. BBIG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희가 작년 10월 7일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1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뭐 이런 테마형 ETF에 대한 투자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들도 손쉽게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저 BBIG는 이제 우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이거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하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얘기를 예. 하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스톱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설명을 우리가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BBIG면 BBIG가 뭡니까? 우리 전문가들 영어로 얘기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신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10월 7일, 작년 10월 7일에 BBIG ETF를 상장했는데요. 예.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바뀌는 세상을 주도하는 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테마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ETF가 상장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에서 그 풀링한 ETF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 5종으로 상장을 했는데 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상위 3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 그리고 하위 섹터 4개 섹터의 또 대표 주식, 그리고 그 기타 주식을 포함해서 10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도 같이 이제 시리즈로 출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만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만 편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또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BBIG 같은 일종의 성장 산업의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 국제적인 뭐 국제 이제 ETF 글로벌 ETF를 많이 있는 김영환 전무께서는 그 외국의 투자가들이 이런 테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 들려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각의 그런 섹터에 이제 ETF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좀 더 보면 아직은 전체적인 ETF 마켓의 사이즈에 비해서 테마형은 아직은 굉장히 좀 작은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형이 많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렇죠. 일반적인 지수형이 굉장히 많고요. 뭐 잘 아시는 스파이더나 이런 상품은 그 지수형 펀드 하나 자체가 300조가 넘는 그런 큰 상품인데 저희는 테마형은 좀 그 전체적인 사이즈를 뭐 말하는 곳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뭐 100조가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어서 아직 향후에 이제 나갈 방법은 굉장히 많고요. 대신에 이제 테마형이 ETF가 아닌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기존의 어떤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훨씬 더 ETF. 저는 그래서 이 ETF를 뭐 금융계의 엄친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친구는 뭐 비교했을 때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점차 확실히 이제 향후에 많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고요. 테마형 뮤추얼 펀드에 있는 자금들도 향후에는 이렇게 저희 테마형 ETF로 많이 옮기지 않을까. 이건 큰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리도 그러면 ETF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 뭐 계략적으로 몇 개를 든다면 ETF가 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거의 한 600조 이상을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인플로우가 뭐 글로벌리 뭐 블룸버그 저 김정은 말씀에 의하면 1000조 가량이 작년에 돌았다. 근데 그 약간 데이터는 다른 것 같아요. FT는 한 850조 돌았다 그러고 어찌됐든 과거에 한 200~300조, 5년 전에 한 200조 이렇게 돌았던 시장에 비하면 그 ETF로 인플로우가 대단한 거고 뮤추얼 펀드에서 아웃플로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떤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 과거의 상품과 보통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ETF는 참 특이한 게 많은 부분. 첫 번째로 먼저 너무 편리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편리하게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바로 매매하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가격을 알고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데 보통 이런 강점을 가지면 좀 더 비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쌉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금융시장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이런 투명성, 정직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 ETF는 거기서 말하는 그 트랜스퍼런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투자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켓 투 마켓으로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펀드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이렇게 이게 또 펀드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약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일 블라인드 된 게 사모펀드죠. 네. 그래서 사모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대체로 좀 꼼꼼히 설명서도 따져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모펀드는 투명성이 그렇게 ETF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모펀드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한국은 얼마나 지금 작년에 ETF가 인플로가 됐습니까? 작년에 개인 순매수로만 보면은 5조 5천억 가량 5조 5천억. 증가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한 3천억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가 5,100억이었고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올 들어서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ETF 시장에 1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작년에 우리 시장에 그 개인 투자들 나는 동학개미란 말이 별로 마땅치는 않아요. 좀 스마트 인베스터. 이렇게 스마트 인베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동학개미란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한 분들이죠. 스마트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한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걸 유튜브하고 네이버 TV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답은 없는 거지만, 근데 거기에 비하면 ETF로 들어온 한국 시장에서 ETF로 100조 정도가 개인들이 우리 스마트한 그 개인들이 100조 정도가 들어왔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5조다. 그럼 굉장히 비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의 대세는 ETF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저금리 하에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반응은 비싸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ETF 쪽으로 많이 안 간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600조 가량이 ETF로 들어왔는데 작년에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600조 들어왔으면?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적게 들어옵니까? 일단은 사이즈는 아직 작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도 그 국내 ETF 시장은 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천지개벽할 수준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개인 유출, 기관들의 유출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ETF 시장은 레버리지 인버스, 지수형에 쏠려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추세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스마트한 열심히 공부하는 열공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세계 장기적인 트렌드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 약간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에 급격하게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 2021년도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기대해봐도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외로 우리가 이제 그 레버리지 인버스가 초기에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베팅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떨어지면 2배로 번다. 근데 왜 인버스에 그렇게 베팅을 많이 하는 겁니까? 지금 2020년 이후에 그 인버스, 곧버스에 들어온 자금이 4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다,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가격을 보고 이게 한때 12,800원이 넘었는데 지금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거 싸니까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투자자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일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위기 이후에 증시가 반등하는데 이런 반등 국면에서 한 번도 조정 없이 이렇게 쭉 간 적은 없었다. 한 번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 나는 그거에 베팅하겠다라고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첫 있습니다. 번째는 단기적인 것부터 시간 타이밍을 네네. 봤다 얘기는 예. 나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데 타이밍을 사는 투자는 거의 실패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타이밍을 사는 투자는 정말 하지 마시라. 차라리 예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건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신의 영역에 해당된다. 오늘 주식이 사서 올라간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트렌드가 어쩔 거다. 장기 트렌드가. 이건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버스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언젠가 시장은 항상 보면 10여 년을 놓고 보면 한 번은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또 크래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맞히면 좋은데 좀 재수가 없는 것은 콕 떨어지기 전에 또 못 참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신다고. 근데 그게 인버스를 투자해갖고 성공할 확률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미국에 보면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헤지펀드 하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영국의 파운드화를 그 쇼됐던 소로스, 그다음에 드러컨 밀러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예. 사실은 헤지펀드에서 성공을 대단히 한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숏을 한다는 게. 근데 한국 투자자들이 너무 과감하게 숏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헤지를 하면서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 산업의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일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몇 개 기업은 세계적인 회사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함부로 조심해야 돼요. 물론 10년에 한 번은 맞을 거예요. 10년에 한 번은 예.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면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주가가 떨어질 타이밍이다.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시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지 소로스도 매번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원체 예. 파운드화를 많이 벌어서 예. 화제가 되는 거지 그 사이에 실패한 횟수를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정말 좀 궁금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돈을 벌었습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예. 양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투자했지만 상승에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고 반대로 뭐 인버스나 인버스 2X, 고퍼스에 투자한 분들은 이제 큰 손실을 얻어서 고퍼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 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펀드로 마이너스 50%면 거의 직접 주식을 사셨으면 거의 그냥 근데 이게 문제가 먹는 뭐냐면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 고퍼스 인버스 2배짜리를 하면은 한 번 손실이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스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펀드는 ETF는 떨어지면 기다리면 몇 년 기다리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뭐 이제 시장 투자자의 약간 최근에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종목 게시판 같은 것들을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는데요. 일부 뭐 인버스 2X 게시판에 보면은 내가 주식 투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손실 나더라도 버티면서 틈날 때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하면은 언젠간 뭐 본전 오고 다시 이익 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회장님 말씀처럼 이게 고퍼스 같은 경우는 한번 손실이 크게 나면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복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투기적인 거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이런 부분은 그 비즈니스 에식스 같은 건데 좀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회사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거. 현재 이제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 이 해지용으로 쓴다면 나는 그건 찬성을 해요. 해지용으로 쓴다면 대단히 필요한 상품이에요. 필요한 금융 상품인데 이게 투기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다. 그러니까 ETF가 잘못 가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국내 ETF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10년 이상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로만 인버스 위주로, 예. 돌아갔는데 질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고 새로 유입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 네. 보고 뭐 테마형 그리고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투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네.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많이 하시잖아 ETF. 그런데 ETF 뭐 아무 최대 선진국이 미국일 텐데 미국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그런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합니까? 김영환 전문가도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TF 하면 저희가 보통 블랙락이나 뭐 뱅가드 같은 이제 큰 회사들 얘기하는데 그 두 회사는 사실 인버스를 상품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아까 뭐 8천조 되는 시장에서 사실 이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를 좀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한 타이밍과 뭐 정확한 그 시점을 알아야 되는 이런 투자이어서 저희처럼 사실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저희 그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권하고 싶은 상품은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이제 ETF 시장이 최근 ETF 시장을 보면은 이제 브로드한 인덱스로 이제 인덱스 펀드로 이제 가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보면 시메틱한 쪽으로 저 일반 ETF보다는 테마형 ETF 쪽으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한데 지금 그에 따른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 흐름은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 흐름은 알겠어요. 근데 위험성은 없을까요? 어차피 뭐 주식이나 ETF나 위험에 관련된 상품이고 한데 그 어떻게 ETF의 자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들끼리 분산 투자되어 있다라는 게 예. 한 번 정도 몇 번 예, 그 위험을 일단은 좀 걸러낸 상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테마형 ETF는 이제 결국은 저희가 테마형을 잡는 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그 언제 그 시점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러한 테마는 전반적인 세상에 하나의 큰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ETF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는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의 등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관들은 ETF 편입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은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ETF 시장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아 기관들이. 예, 기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지수대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2,500 전후에서 대부분 나갔다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은 뭐 외국인들 차익거래하는 투자자들 그런 기관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국내 뭐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많이 유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군요. 네네. 그 자리를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채운 거고요. 그래서 2019년에 시장 규모가 51조 7천억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52조밖에 3천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사실은 시장이 상승한 거를 감안하면은 전체 설정액으로 보면은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관의 유출이었다라고.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것은. 네. 이 한국 기업 중에 ETF를 떠나서 한국 기업 중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섹터 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가능하면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포인트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다 그러면 파운더리 쪽이 되게 지금 좀 눈에 보이는 예. 분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 팹리스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추이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배터리를 하고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처럼 바이오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느 성과가 보이는 회사들 이 있고 또 따라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정치 사회적인 신문을 보면 정치 사회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하고 기업의 혁신하고는 약간 달라요 지금. 근데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런 점이. 예,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고 기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촘촘히 보면은 다른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왜 혁신을 내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성전자 혁신이 뭐냐 그러면 반도체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고 파운드리 쪽으로 간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 회사를 만들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클래프턴 같은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매출이 80% 이상이 세계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건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 지수를 보지 말고 예, 우리가 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예, 혁신을 봐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라든가 기업들을 예. 보고 그 투자 방법으로서 이제 ETF 같은 걸 활용하는 것 자체가 거의 안전한 방법이에요. 브로드나 인덱스하고 주식의 사이에 ETF가 있다. 예. 테마형. 지금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시메틱 ETF가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인플로우가. 근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한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는 안 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 120조에서 140조 정도가 글로벌리 시메틱가 ETF로 들어온 것 같아요. 미래에셋 얼마 들어온지 압니까? 작년에 시메틱 한 게?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한테 한 8조 정도, 8조에서 9조 정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체 글로벌리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예. 그 말은 이 글로벌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 비즈니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 X를 보니까 올해 2주 동안에 2조 넘었더라고. 2조가.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시메틱 ETF에 리스크가 있다. 무슨 리스크냐? 집중의 리스크가 있다. 어느 한 그러니까 배터리만 다 사는 게 위험성이 있다. 예. 저는 읽어보고 굉장히 잘 쓴 칼럼은 아닌데 경청할 것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중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리제이션화해서 굉장히 편리한 상품이다. 보수도 싸다. 우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투명하다.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렌드가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문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집중의 리스크다 이게. 집중의 리스크를 제가 읽어보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좋은 ETF가 보여도 하나를 사면 안 된다. 여러 섹터를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시장에 그러니까 인덱스 전체 시장의 한 50%는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100%를 사지 말고 될 만한 주식만 섹터만 골라서 사면 한 50%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 그분이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근데 집중하는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분산하시라고 싶어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나 이 ETF를 사야겠다. 뭐 바이오 ETF를 사야겠다. 혹은 배터리 ETF를 몰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펀드도 어느 주식도 몰빵은 기가 막히게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투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식이 갖는 변동성, 리스크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그 명심해서 들어야 될 테마라 생각하는데 집중화된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게 투자자분들한테 심리적으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혁신하는 분야들에 나누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 같고 또 이런 것들 자체를 요즘은 연금에 ETF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는 뭐 은행분들한테 죄송한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ETF 매매를 하시려고 많이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새롭게 유입된 ETF 시장에 유입된 스마트한 공부 열심히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반 정도는 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6개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보유한 국내 ETF 현황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5천억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말로 2조 1천억이 넘어갔습니다. 1년 사이에 1조 6천억이 늘었는데 특히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특히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하게 되면은 비과세 효과도 있고 특히나 연금 계좌가 또 의도치 않게 또 좋은 효과가 강제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제 좋고요. 그리고 또 당장 돈을 뺄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연금을 다음 한번 섹션에서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참 아쉬워요. 연금이 투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11% 예. 전체에 이건 참 아쉬워요.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투자형 자산이 이 저금리하에서 저금리 금리가 유지되느냐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인데 저는 글로벌 금리가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 그 원금 보장으로 가면 그 수익률은 금융에서 보수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예. 원본일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DC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부나 노조나 금융기관이나 또 근로자들이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금리하에서 DB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해당 주식은 올라가는데 근로자들은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을 살 수가 없는 예. ETF도 살 수 없는 이 구조는 바꿔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금융 교육이 좀 약하다 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금융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다. 그저 일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기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상훈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상품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찌됐든 무언가를 투자하는데 투자 대상이 많아지고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건 좋은데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많은 우리나라에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혁신적인 기업이 있지만 특히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미국의 기업들을 아까 비슷한 컨셉으로 여러 가지 저희 테마형 상품들이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대부분 저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정부의 레귤레이션상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금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테마형 상품도 있지만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해서 약간 인컴형 그런 또 테마형 상품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투자자의 위험 그 선호도에 맞춰서 아주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우리가 굉장히 하나 축을 굉장히 핫한 데만 갈 수는 없잖아요. 인컴형도 있어요. 예. 인컴형도 있고 또 하나는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ETF 풀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산을 하면 돼요. 분산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 만들어 가지고 미래에셋 이거 만들어서 했더니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운용사나 판매사는 다양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운용사는 더구나 여러 다양한 상품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파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몰빵을 하시는 거야. 근데 몰빵을 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어느 상품이 나오면 자기 자산의 한 7분의 1, 또 이건 7분의 1 이러면은 설사 하나가 손해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ETF 투자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조단위 가는 상품들도 보면 좋은 상품이 많죠. 일본은행 무라다 제작소나 이런 데도 있고 한약이나 이런 데도 다 투자하는 회사 보추 ETF도 있고 그렇습니다. AI 예. ETF도 있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상품 중에서 리튬 관련된 그런 커머티 관련된 ETF가 있는데 이거는 꼭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그 EV 예. 그 자동차에 어차피 그 원자재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상품도 있고요. 또 다시 한 2조 가까이 되는 상품 중에서는 QILD라고 인컴형 시장과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결합한 이런 인컴형 상품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다양하게 뭐 커머디티도 있고 인컴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가장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테마 상품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그런 ETF들을 잘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EMP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무조건 어느 섹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상품을 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자들의 그 기호에 맞게 제공을 하고 그거를 잘 포트폴리오로 담아서 좋은 결과를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하는 ETF 예를 들면 이제 제 생각이 이렇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 그 증권회사가 ETF 랩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ETF 랩을. 이 직접 하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랩 어카운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이제 ETF 랩을 랩 어카운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잉카가 나왔다. 그럼 그게 플라잉카의 문제점은 소음이거든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술이 해소하지 않겠어요? 또 항공기에 또 디스럽션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배터리가 발전하면서 뭐 지금 우주도 가니까 또 지금 스카이페이스 X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우주선 있잖아요. 네. 이런 ETF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납품하는 회사들의 또 파운더리는 파운더리가 주로 해서 파운더리에 연결된 그런 그 전문 기업들의 ETF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가기가. 그러면 ETF 랩 어카운트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국 금융기관이 굉장히 선진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조밖에 안 들어오지. ETF가.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좋은 투자 수단을 우리가 좀 약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 연금 시장도 생각보다 투자형이 적다. 이런 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 한국 시장만 불안하면 해외 투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하는데 리스크가 많을까요? 떨어질 때도 계속 사는데. 사실 그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 양태들 같은 걸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정리식 말씀하신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끝내면 거의 다 이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뭐 ETF 같은 경우가 사실 저비용으로 내가 기계적으로 정리식을 해나가게 되면 사실 그 변동성이 지금은 나한테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뭐 증시 격언에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상건 전무는 강의를 많이 나가시잖아. 예. 그러면 이제 30대, 뭐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있고, 예. 제가 이제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한 50대를 넘어가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예. 주식을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냥 저는 그냥 단선적으로 얘기해서 예,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예,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일찍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ETF를 하라고 그래요. 주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을 얘기했다. 지금은 흐름이 좋은 ETF를 하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전문 투자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인이 주식을 하면 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코스트를 좀 지불하는 것보다 난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 하는 일에 잘하고 전문가한테 이건 맡기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ETF나 이런 것을 안 하고 혹은 자본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예금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돈을 물려받지 않는 한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앞으로. 예. 금리는 10%면은 예금하면 좋죠. 근데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이 저금리 하에서는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단순하게 수요 증가가 아니에요. 기업이 혁신을 하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금을 하는 것은 나는 미래에 가난하게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 비슷하다. 우리가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직 기관들은 이제 한국 기관들은 ETF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네, 뭐 투자를 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지수대가 올라가서 뭐 많이 환매하긴 했지만 확대 점차 ETF 투자를 이제 확대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1년은 ESG 투자가 본격화되는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ESG 투자가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 증시가 좋았는데 그거 일본의 기업 중에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은 그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고 그래서 ESG ETF도 이 펀드 인플로 이렇게 데이터를 발표한 거 보면은 한 10년간에 한 10배 정도 성장할 거다. 이 사회적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은 그 펀드 기관 투자자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ESG 문제는 우리가 규제 관점에서 봤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ESG는 성장의 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그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품은 금융 상품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도 최근에 보면 리츠로 가잖아요. 예. 옛날에 부동산 펀드 해가지고 이게 잘 몰라. 그런데 리츠로 해서 시장에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쪽으로 전부 그게 디지털리제이션의 그 성과죠. 예. 효율이죠. 금융상품 역시 게이밍도 그렇게 바뀌었고 금융상품 역시 그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면에서 그 좋은 영역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두 분이 좀 디지털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연금 투자자들. 네. 예.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파트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